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후 새벽 0시 55분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첫 야간 발사의 의미와 현재 누리호 상황 그리고 발사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누리호 4차 발사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특보를 준비하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이 뉴스를 그리고 발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긴장된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분야 오래 연구하신 교수님으로서 어떤 소감 좀 궁금한데요. 발사를 앞두고는 항상 마음이 좀 떨립니다. 그리고 네.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이번 발사도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8시 15분에 이 우주항공청장의 발표로 0시 55분 발사가 정해졌는데 일단 0시 55분에 발사가 시작이 되고 결국 목적은 위성을 일정한 궤도로 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47분이니까 지금 예. 이제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은 한 10분 정도 기계가 발사체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발사 이전에 이상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해 가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체크업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발사하게 되고요. 네. 발사가 되면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한 127초라고 나와 있는 한 2분 정도 지나면 1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272초가 되면 이제 2단이 분리가 되고 한 800초 정도, 그러니까 한 13분 27초인데 13분 27초 정도 되면은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 500kg짜리를 궤도에 사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나머지 12개 소형 위성들이 있는데 그 소형 위성들을 두 개씩 20초 간격으로 다 사출을 하게 되고 그게 다 마치면은 한 900초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궤도를 따라서 발사체가 이동을 하면서 한 21분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임무 수행할 게 없으니까 그냥 궤도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발사 전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발사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를 아마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누리호 발사 시각 예정대로라면 0시 55분에 발사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새벽 1시 13분으로 발사 시각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1시간 20여 분여 미뤄지게 된 건데요.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 신호에 이상이 있었다. 이 우주청의 발표였는데 압력은 정상이라 센서에 문제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발사가 조금 늦춰지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물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동 발사 그 카운트다운에 아마 들어갔다가 중지된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을 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상을 발견했는데 예. 그 이상하다는 게 어떤 값에 이상한 것보다는 센서 자체 이상으로 봐서 그 센서가 만약에 이상했다 그러면 그 센서가 지시한 값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계속 이제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이제 엄빌리컬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빌리칼은 그 영어로는 탯줄입니다. 탯줄. 엄마하고 아기를 이어주는 보이는 이 탯줄처럼. 녹색 타워를 말하는 거죠. 저거는 이제 발사대고요. 발사대에서 나와 있는 선들이 있는데, 선. 예. 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발사체 그 밑에는 또 그 지하에서부터 연결된 선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엄빌리칼 저 타워를 발사대 혹은 엄빌리칼 타워라고 하고 그 줄을 엄빌리칼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센서와의 신호들과의 어떤 교신도 연결이 되고 2단과 3단의 그 추진제, 연료와 산화제도 공급하고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빼내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엄비리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발사체는 발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결국에는 뭐 발사기 몇 시간 전부터 이 연료를 주입하고 그리고 발사 직전까지도 그 연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입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다시 빼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이상이 있으면 빼내고 이상이 없을 때는 그 연결을 끊고 이제 그 발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발사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문제는 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도 이게 발사체가 한 30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이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그런 부품들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압력과 온도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문제는 수시로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르테미스 그 SLS 발사를 미국에서 할 때 달 탐사. 예. 5번인가 6번인가 계속 연기됐거든요. 발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또 발사한다고 그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발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졌고요. 저 정도 문제는 아마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우주항공청의 발표를 통해서 기존에는 0시 55분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4차 발사, 잠시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 신호의 이상으로 잠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1시 13분으로 발사 시간이 변경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욱 기자에게 이 질문 들어볼게요. 사실 3차 발사 이후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1차는 실패가 됐지만 2차, 3차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 제작과 총조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발사 운용은 D-3일부터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D-3일은 이번 주죠. 월요일에 발사대 이동 차량인 무인 특수 이동 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이제 누리호가 오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D-2일인 화요일부터 해서 조립동에서 이제 누리호가 트랜스포터에 실려서 제2발사대로 이송되게 됐습니다. 거리는 1.8km, 약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으니까 사람이 걷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천천히 발사대까지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이렉터를 이용해서 발사 패드에 고정돼 누리호가 수직으로 기립을 했습니다. 기립한 이후에는 엄빌리컬 타워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새는 곳이 없는 이런 기밀 시험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다만 이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좀 내리고 강한 바람도 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밀 점검은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 오전 정도까지 이루어지면서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오늘 오전 중에 최종 점검이 완료가 되고 발사 6시간 전부터인 오후 6시 45분부터 발사 운용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7시 30분에 발사 시각 확정을 위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기상 조건이나 우주 환경 조건들 그리고 유인 우주선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점검해서 오후 8시 15분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발사 시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발표 시각은 이제 0시 55분이었고요. 이후에 자정전까지 산화제나 연료 충전을 시작 완료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후에 기립장치 제거,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도 가동이 됐습니다. 다만 이후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자동으로 발사 절차를 중지하고 발사 시각은 새벽 1시 13분으로 다시 변경되게 됐습니다. 네. 원래라면 지금 시각에 이제 발사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전해진 대로 이제 1시 13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자동으로 발사를 중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류를 발견하고 발사를 중지하는 과정도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저절로 그냥 셧다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그걸 일일이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전에 이제 어떤 값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그런 걸 다 그 시뮬레이션하고 측정하고 뭐 이렇게 테스트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 값들을 다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지정된 값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스탑합니다. 그래서 스탑한 거로 아마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발사의 어떤 그 사전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것으로 다 전 세계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르는 그 방식은 아닌 건가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은 예. 딱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그게 것 아니라 같은 그건 아니네요. 누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잘못됐을 때 이제 스탑 버튼인가요? 그렇죠. 폭발 버튼입니다. 예. 저기 FTS라고 플라이트 터미네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 산화제하고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공중 폭발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지상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잘못돼서 민가로 가기 전에 그런 그 위험의 조짐이 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폭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FTS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는 사람은 이 발사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권한 그런 비상 사항이 일어났으면 이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내려서 폭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하죠. 그때는 이제 버튼을 누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누리호 발사 전에 준비 점검이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잠시 미뤄졌지만 성공적으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길 다시 한번 기원을 해 보겠고요. 사실 그동안에 1, 2, 3차 발사는 모두 이 낮 시간에 그 오후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특히나 밤에 처음으로 발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한 500kg급 되는 소형위성, 우리는 중형위성 그러는데 이 네. 위성이라고 그러는데 한 500kg급 되는 그 주위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2개의 그 조그만 큐브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위성은 다시 3개의 그 각각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문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오로라 관측 장비입니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네. 이게 오로라는 아시다시피 밤에 보이잖아요. 낮에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는 거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극지방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발사 시간을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꼭 12시에 그럼 왜 12시에 그 극지방에 가야 되느냐? 그거는 내년에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또 발사 예정입니다. 근데 네. 이 4호의 발사되는 그 차세대 4호 위성의 주파수가 자료를 송수신하는 주파수가 이 3호 위성의 주파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궤도를 돌게 되고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은 주파수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주파수 네. 간섭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혼선이 되는 것처럼 잘 안 들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가능한 한 2개를 멀리 떨어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이격을 시켜서 주파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시 정도의 그 극지방에 도달하게 하고 내년에 올라가는 그 위성은 이제 농림위성이라고 그래서 농작물 관측을 하니까 낮에 그거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시차를 최대한으로 벌려서 네. 그 주파수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을 놓고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발사 시간이 이제 0시 55분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태양 동기 궤도로 돌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태양 동기 궤도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 동기궤도는요 태양처럼 같이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냐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네네. 북극과 남극을 도는 거 우리가 극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극궤도의 경사를 잘 하면은 그 지구가 그러니까 마치 태양과 같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에서 보이는 거죠. 관측하는 입장에서. 관측 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태양 동기궤도라는 게 이제 태양하고 같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궤도 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을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정지궤도 위성은 35,780km 상공에 있는데 네. 거기서 돌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일치가 같이 돼서. 돕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에서 보면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정지하는 게 예. 아닌데. 그러니까 태양 동기궤도는 태양과 같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태양 동기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궤도입니다. 그러면 뭐 오로라 관측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위성 12기가 같은 궤도로 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부탑재체들은 각각 다른 그 궤도를 돌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봤고요. 예. 주탑재체는 보통 600km에서 700km의 태양 동기 궤도를 돌게 돼 있고, 예. 이번에는 이제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를 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온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경로상에 낙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남 고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기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기온으로 본다면 한 3, 4도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상 조건은 대략 한 영하 10도에서 영상 30도 정도의 분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11월 말의 날씨 자체가 뭐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있어서 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온 조건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예. 이 바람 조건이 이제 지상에서 뭐 초속 20m 안팎 정도 지금 조건이 돼 있는데 사실 지난 발사 때에는 고층에서의 강풍 문제로 인해서 발사가 이제 하루 연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지금 기상청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상뿐만이 아니라 고층에서의 바람도 관측을 하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는 이 라디오 준대라 하는 굉장히 큰 풍선을 띄워서 고층의 바람도 관측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관측을 통해서 봤을 때 누리호가 이제 발사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그 비행 경로상에서의 어떤 기상적인 문제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했고요. 특히 네. 이제 낙뢰 가능성도 사실 이 고흥 지역이 오늘 오전부터 해서 날씨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구름도 들어오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도 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지금 새벽 시간대 발사하기 때문에 이런 비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3분에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소식에 의하면 누리호가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사까지 10분이 남지 않아서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김동혁 기자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질로 좀 돌아와서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지, 왜 우주로 발사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이번 누리호가 3차와 크게 다른 점은 역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이제 실려서 발사가 되는데 이 위성 자체가 지난 3차 발사 때와 비교한다면 대략 무게가 한 3배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발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이 손님을 싣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목표한 궤도에 이제 위성을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그런 목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차 때 비교해서 위성의 개수도 이제 5기 정도 더 많아져서 이 큐브 위성, 그러니까 작은 소형 위성들도 12기를 순차적으로 이제 사출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 고도가 3차 때 550km였는데 지금 이제 600km니까 50km 이제 미터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요. 위성의 개수도 더 많아졌으니까 사실 비행 시간이 3차 때와 비교하면 그만큼 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와 비교하면 물론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제작하고 총조립하는 첫 이 발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싣고 가는 점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3차 발사가 2023년 5월 25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2년 6개월 만에 4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탑재체 무게라든가 그리고 개수 그리고 고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발사되는 발사체의 재원은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발사체는 동일한 발사체입니다. 네. 저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동일한 발사체고 예. 사실 이번에 발사되는 그 위성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냐면 이전까지 발사된 위성은 발사체로 실어간 위성은 임무가 없는 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미 위성이나 아니면 그냥 검증 위성 그래서 그냥 싣고 올라가는데 무게만 맞춘. 그런 구색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거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갖고 있냐면 차세대 중형위성 그 3호는 그 자체로 우리가 국산화된 개발한 어떤 부품들을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품들을 사용해서 위성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과학 임무를 3개를 지금 동시에 또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성 자체가 과학 임무와 기술 검증 위성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이 시각 나로 우주센터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누리호는 잠시 후죠. 새벽 1시 13분에 4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현재 누리호는 발사 자동 운용에 시작해서 곧 발사 예정으로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누리호는 잠시 후 새벽 1시 13분에 4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18분 정도 시간이 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근데 이 앞전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만약에 오늘 발사를 실패하면 24시간 후에 발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렸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또 13분으로 미뤄진 이 발사가 실패하게 된다면 정말 24시간 후로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실패가 아니라 취소 아니면 취소. 연기. 죄송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어버트라는 네. 얘기고 이건 실패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딜레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지연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밤이 중요하잖아요. 그 밤이 꼭 12시 땡땡분이 아니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니까 13분 정도, 18분 정도 늦었다고 그래서 전체 임무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사 윈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사를 가능하게 지연이 되지만 발사를 가능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기는 이제 1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이내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전혀 그 임무 수행에는 문제 없이 그냥 발사를 할 거고요. 네. 네. 그렇지 않고 더 걸린다고 판단되면 이제 하루를 늦춰야죠. 그래야지만 위성에 올라가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이제 누리호 발사 5분 남았습니다.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카운트다운이 지금 올라오고 있군요.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재원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간 우주 개발의 어떤 첫걸음이 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김동혁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누리호 발사의 1차부터 3차까지는 대부분이 항우연이 주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누리호의 발사의 큰 이 전체적인 발사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발사체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후에 발사체를 총 조립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것들을 모두 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총 조립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총 조립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발사 운용하는 과정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차에서 3차까지의 발사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의 과정 모두를 항우연이 주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 발사체 제작과 총 조립은 일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발사 운용에서는 체계 종합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차까지 이제 제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4차 발사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발사체 제작 그리고 두 번째인 총 조립 자체를 체계 종합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4차 발사에서도 여전히 발사의 운용 자체는 항우연이 여전히 주관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지난 3차와 비교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운용에 참여하는 그 확대폭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참여 인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5차, 6차 발사가 뭐 내년, 내후년 남아 있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항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운용에까지 참여하는 그 확대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딱 2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1시 13분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꼭 성공적인 발사, 우리의 꿈과 미래를 담은 우주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의 누리, 이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 지구에서 우주까지 넓어진 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항공 우주 연구원들이 땀과 피를 흘려서 만들어낸 기술인 만큼 정말 성공적으로 네. 꼭 안착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게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잘 될 거라는 그 낙관적인 기대도 있고요. 예. 네. 좀 복잡합니다. 네, 1분 가량 남았습니다. 현재 누리호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이는 이 하얀 수증기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저게 이제 사용되는 산화제가 그 극저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는 그 극저원 산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밖이 영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면은 이 온도차가 있어서 이게 증발하게 되는데 그 산소 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산소 누리호 증기. 발사 이제 3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누리호 4차 발사 1차 그리고 2차, 3차에 이어서 4차 발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서 발사하는 발사체가 되겠고요. 안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그리고 두 탑재 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네. 하죠. 5초 남았습니다. 4, 3, 2, 엔진 점화. 네, 엔진이 네. 점화가 됐고요. 누리호가 멋지게 이륙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 보고 누리호가 계십니다. 발사되었습니다. 네, 새벽 1시 13분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네, 교수님 발사되는 과정까지는 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 화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요. 뭐 가속도 제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저희가 앞서 이게 초 단위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분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807초입니다. 예. 807초니까 13분 27초인데 그러니까 1시 26분 27초 정도 되면은 1단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 1단이 분리되면 한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로켓의 발사 현재까지 이제 야간에 발사가 된 게 처음인데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저 불꽃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도, 800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저 최대 화염 동압 길이가 통과.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아마 저기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구경하신다고 좀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2, 3도 정도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만 나로 우주센터 전망대에서 이 로켓의 발사를 지켜보고 계셨던 이 시민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로켓 발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로켓이 발사를 하고 그리고 1단 그리고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발사 후 800초가 되면은 이제 807초 정확히 807초가 되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1단이 이제 125초인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5초 2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125초 되면 1단이 분리가 되고 230초가 되면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일단 엔진 2단은 정지 이제 확인. 272초에 지금은 예, 이제 1단 엔진이 정지가 됐다는 내용이 분리가 됐네요.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제 분리 확인. 분리가 예, 확인됐습니다.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800초가 되면 이제 목표 고도인 600km에 올라가서 예, 807초에 이제 주 위성을 사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되면 이제 거의 한 90% 이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20초 간격으로 두 개의 작은 위성들을 계속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네, 100km 통과했다는 네, 방송이 나왔습니다. 100km부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주라고 보니까 이제 우주에 진입한 거죠.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죠. 칼만 라인이 80km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다릅니까? 예. 뭐 100km나 큰 고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대기가 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예. 저희가 뭐 1단 외부, 3단 내부, 2단 외부, 2단 내부의 어떤 모습들까지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아무래도 페어링 분리, 페어링 분리가 일어나겠죠, 분리가 이거. 되는 건가요? 234초니까 예. 한 4분이니까 17분 정도. 17분 정도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요. 1분 정도 남았네요. 네네. 네, 조금 전에 1단이 분리가 되는 영상까지도 보셨고요. 이제 페어링 분리 이후에 2단 분리 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잠깐 미뤄졌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간에 발사해서 훨씬 더 장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야간에 저런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그 작업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고도 네. 200km 아니면 보이지 통과. 않아서 생기는 어떤 안전 문제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페어링 어쨌든 분리 뭐 확인. 야간에 어. 그 발사를 하면은 그 구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구경을 하실 수 있죠. 예, 발사 후 3분 45초가 지나서 고도 200km를 넘었고요. 페어링 분리까지 완료됐다는 내용까지도 네.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발사되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종종 있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간 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임무를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주간에도 발사할 수 있고 야간에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야간에 발사를 하면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 관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2단 대해서는 엔진 좀 보완이 정지 된 확인. 상태인가요? 그 눈으로는 이제 보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단 하도 분리 멀리 확인. 가니까 저거는 다 이제 그 레이더로 추적을 합니다. 레이더로 추적을 하고 그 레이더 신호를 또 잡아가지고 또 텔레메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예. 상태를 또 점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4분 29초가 지난 시점에 2단 분리까지 확인이 됐고요. 비행 정상. 고도 비행 300km 정상. 통과. 예, 고도 300km까지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뭔가 기특하네요. 예. 네.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1차 발사 때 보면 이 단계까지는 갔다가 정해진 궤도까지 오르지 못해서 저희가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발사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슈어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증 과정을 셋업을 하면은 누가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사를 여러 번 하고 이번에 4차 발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들은 그런 인증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2단까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위성 탑재체 그리고 이 3단 발사체가 지금 위성을 안고 날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누리호는 정상, 이륙하고 고도 5분 안에 400km 1단, 통과. 머리 부분의 위성 덮개인 페어링, 또 2단을 순차적으로 분리합니다. 현재 2단 분리까지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후 3단 엔진을 점화해서 목표 고도에 닿으면 위성이 사출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위성이 사출되는 단계까지 가면 90%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90% 이상입니다. 90% 예.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원래 4차 발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발사는 임무를 띈 위성을 사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 주탑재체, 그러니까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주요한 고객입니다. 발사체 입장에서는. 네. 그 나머지들은 이제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태워주는. 소위 말하는 그 라이드 쉐어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주 탑재체가 이제 궤도에 올라가면은 그 임무가 성공됐다고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그 1단, 2단이 그 75톤급의 발사체, 그리고 1단은 뭐, 4기가 이제 클러스터링 된 형태지만, 3단은 이제 7톤급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 발사 때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서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인증 절차가 네.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사가 지연이 비행 되기도 하고 정상, 실패하기도 고도 하는데 500km 통과. 그런 것들이 이미 세 네. 번까지 거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셋업이 됐다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4차 발사는 비교적 그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리호가 고도 500km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동혁 기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누리호의 목표 고도 어느 정도까지로 보면 될까요? 예,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이번 누리호 4차의 목표 고도는 600km이고요. 이번 누리호의 성공을 실제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고도 600km의 차세대 중형 위성을 정상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 성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차 범위는 대략 한 6% 정도의 오차 내에서 위성을 안착시키면 되는데요. 고도 600km니까 대략 한 오차 범위는 35km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사각은 97.7도에서 97.9도 이내에 위성을 안착시켜야 됩니다. 이 우주청에서는 누리호의 공식 성공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궤도 안착 여부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차 때는 큐브 위성 1기가 실제적으로 사출이 되지 못했거든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큐브 위성이 5개 더 늘어나서 이제 12개입니다. 2개씩 순차적으로 이제 사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2기가 정상적으로 모두 사출되는 그런 두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사한 지 7분 40초쯤에 고도 500km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곧 목표 궤도인 600km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분리가 되는 것이 성공의 여부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사출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나머지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사출이 되고 나면 3단 그 로켓은 그대로 우주를 떠돌아다닌다고 보면 관성이 되나요? 있어서요. 동력은 없지만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그런 관성으로 이제 궤도를 돌게 되는데 네. 그 언제까지나 궤도를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예,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지구가 그 잡아당기는 중력에 끌려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네. 이제 남는 잔해들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개의 이제 위성들이 발사가 되고 있고 사실 그 궤도에 있는 그 인공위성, 우주 잔해들에 네. 대한 문제도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떻게 문제죠.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올라가 있는 위성하고 그 위협을 줄 만한 크기의 어떤 잔해들이 대략 한 6만 개 정도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네. 6만 개가 초속 한 7km에서 8km로 돌아다닙니다. 초속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 총알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그 위성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피해서 위성을 사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예. 커다란 그 기술 중에 하나로 지금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그 우주 쓰레기를 많이 양산한다면은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가 우주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나라들,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한 어떤 우주 개발의 새로운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부탑재가 된 인공위성 중에 일부는 그런 우주 쓰레기를 관측하고 어떤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은 그 우주에 올라가서 그런 그 우주 쓰레기를 그 로봇 팔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기술을 수거하는. 수거하는 예. 그런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우주 산업 비즈니스로 이제 탄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누리호가 발사되고 1단이 분리되고 2단이 분리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분리되는 시각이 정확한 시각이 이루어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그 됩니까?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분리하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목표 궤도에 네. 다다르겠네요. 그
그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무게를 버려서 가속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쓸데없는 무게가 제 시간에 떨어지지 않으면 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거우니까. 무거운 걸 달고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교대에 못 올라가게 되고 교대에 못 올라가면 이제 임무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딱딱딱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조금 누리호의 전, 3단 엔진이 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분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목표로 한 고도에 어느 정도 진입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 예. 네, 이미 속보가 도달을 나왔습니다. 했는데 네. 이제 네. 분리하는 시간은 지났는데 분리가 됐는지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0km에 누리호가 도달했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지금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순조롭게 있다. 이루어졌고요. 네. 뭐 분리도 위성 분리도 이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 3호 분리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들어왔네요. 네. 네, 이제 순차적으로 부탑재 위성이 이 2개씩 묶여 있는데 이것이 시간 단위로 분리가 사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큐브 위성인데 큐브 위성은 아주 작은 거. 여기는 2U라고 나오는데 U가 이제 유니트의 U자거든요. 유니트는 뭘 얘기하냐면 가로 세로 10cm짜리의 조그만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크기가 2개 붙어 있으면 2U, 2U. 그게 12개 붙어 있으면 12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그 과학적 목적이나 어떤 관측의 목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위성을 만들 때 네.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 네. 2가 사출이 완료됐는데 1, 2기는 이제 2U짜리입니다. 가장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놈들을 먼저 분출시키고요. 3, 4기도. 3, 4기도 네. 그것도 이제 20초 단위로 사출이 되니까요. 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 하는데 점점 이제 제일 나중에 예. 가장 무거운 거를 이제 사출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3, 4기 사출 완료되고 순차적으로 이 분리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관찰하는 여부가 성공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탑재체가 600km에 사출이 돼서 예. 이 사출된 거를 확인하면 이제 발사체 임무는 끝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성이 거기서 어떤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 이제 위성 자체의 임무가 또 성공된 거고요. 네. 큐브 위성은 그런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큐브 위성 7기, 8기도 사출이 완료됐고 9기, 10기까지 사출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11기, 12기 사출까지만 저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사까지 참 많은 연구진들께서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12번 되는 분리 걸까요? 확인. 이게 유치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예, 유치원. 예. 유치원. 11기, 12기까지 사출이 완료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김동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성공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지금 21분 24초 정도 이제 비행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큐브 위성 11과 12기까지 이제 모두 사출 완료됐다는 속보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지난 3차 때는 큐브 위성이 7개였습니다. 하나씩 사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큐브 위성이 말씀드린 대로 12개니까 5개가 더 많아졌죠. 많아진 만큼 2개씩 동시에 사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 3차 때와 다른 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위성을 사출하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때는 1기씩 사출했다면 이번에 큐브 위성을 2기씩 동시에 사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기까지 모두 사출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우주청이라든지 항우연에서 지난 3차 때 큐브 위성이 1기가 제대로 사출되지 못했는데 당시에 카메라가 한 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누리호의 지금 위성에다가 제대로 사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대수도 훨씬 더 많이 달았습니다. 예, 저희가 나로우주센터 발사센터의 모습까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미 그 과정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그 사출되고 나서 아마 환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2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정말 피땀에
성과가 바로 오늘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발사의 성공,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작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6년, 27년에 5차, 6차 발사도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발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좀 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다고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오늘 4차 발사가 민간 기업이 참여를 시작한 그래서 민간이 우주 개발에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획을 걷는 그런 굉장한 발사였다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이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어떻게 육성하고 민간 기업이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누리호를 계속 발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그러한 발사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지 어떤 세심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민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번 성공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산업 생태계 육성이나 아니면 산업 보호 정책이나 이런 말이 아닌 네.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발사체 개발이나 아니면 위성 개발, 그래서 우주 개발이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누리호의 비행이 종료가 됐다라는 네.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저희 계속 이어가자면 미국의 모델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나사가 있고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그 네.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국은 예. 미국과 같은 그런 풍부한 개발 환경이나 인력 환경 혹은 인프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단기간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기업을 보호 육성해서 스페이스X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정책을 우리가 좀 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사를 자주 하는 겁니다. 발사를 자주 하고 그 자주 하는 과정, 단순히 발사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점들을 계속 찾아내서 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기술을 좀 발전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수님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주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칼럼 네, 비고글을 예, 본 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서의 이전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지켜보시는 국민분들이 체감할 만한 우주의 시대의 개막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주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그게 더욱더 체감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우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방산 물자를 팔지만 방산 물자만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네. 우주라는 어떤 백그라운드 인프라가 겹쳐져야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홀대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부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주 개발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누리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자주 그리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발사된 지 22분이 지났고 누리호 비행이 종료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건지 김동혁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후에 이제 1시간 정도 후입니다. 그래서 새벽 한 2시 한 20분 정도 되면 이제 우주청에서 이번 누리호의 실제적인 발사 성공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오늘 오전 1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탑재 위성 3호가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지상과의 교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 발표도 오늘 오전 12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12시 무렵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부탑재 위성도 지금 12기가 모두 사출이 성공이 됐는데 이런 위성들의 어떤 교신들까지 총 종합한 이런 결과들은 앞으로 이제 닷새 후에 역시 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 뭐 또 비판 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뭐 궁금하실 만한 주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2032년에 달 착륙 그리고 2035년에 달기지 건설을 목표로 항우연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발표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에 그 힐러리 경이 올라갔는데 거기 왜 가냐고 그랬더니 네.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예. 것처럼 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환상이나 아니면 신화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 생활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테미스라는 사업이고요. 네. 아르테미스 사업은 69년도에 미국이 유인 달 착륙을 한 이래 그거 69년도에 달 착륙을 한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체제 경쟁을 위한 쇼였는데 네. 아르테미스는 그 쇼가 아니라 거기서 그 거주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화성이라는 또 다른 어떤 시무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우리 그거를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그 16세기에 있었던 대항해 시대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년에 달 착륙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달 착륙을 왜 해야 되는지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69년도에 이 암스트롱이 착륙했던 것처럼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고 쇼를 할 거면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우리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달 생활권으로 우리가 편입을 들어가려고 원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달 착륙 그런 과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달 착륙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말씀하신 이제 화성으로 가는 것, 이주하는 문제도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 미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멀지 않습니다. 한 30년? 오. 네, 20년에서 30년 정도면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69년도에 그 달 착륙을 할 때 전 세계가 그냥 열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주 시대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한 6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우주가 이제 우리 가까이에 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 더 있으면은 달이 이제 우리한테 올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달이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은 화성의 왕복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왕복이 어려워서 지금 화성 탐사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달을 우리가 중간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은 화성까지의 왕복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화성 탐사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주를 향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누리호 발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함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